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깜짝 퀴즈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퀴즈를 내드릴게요. 코로나19 현장에서 활약하는 의료진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 시작된 챌린지로 존경한다는 뜻의 수어 동작을 촬영해 SNS에 릴레이로 게재하는 이 챌린지의 이름은 뭘까요? 퀴즈입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세 글자이고요.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땡땡의 이브닝 쇼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참여해 주시고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재판을 맡은 강효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법원은 왜 손 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는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법원이 손 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처음 들으시는 분들 혹은 약간 좀 뭐였지 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다크웹이라 그래서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저희들이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 브라우저에서 세계 최대의 성착취물을 이제 운영했던 사람이 손정우라는 사람이었고, 이제 이 손정우 씨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1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다른 범죄 부분이죠. 자금 그렇죠. 세탁. 예, 자금 세탁 부분. 그러니까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와 이제 같은 범죄 중에 여러 가지 범죄 인도를 요청했는데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어놓은 조약에 따르면 이미 대한민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인도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살펴봤는 게 이제 자금 세탁과 관련되는 범죄라서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미 첫 번째로 한번 살펴봤어요. 한국과 미국 사이 범죄인 인도 조약상에 혹시 문제 있는 범죄가 아니냐라고 살폈을 때 법무부는 문제 없다. 이거 송환해도 된다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고등법원에 이 손정우 씨를 미국에 보내겠습니다. 법원이 최종 판결 좀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한 3번 정도 변론 기회를 열더니 저도 오늘 아침에 막 다른 일로 너무너무 바빠서 막 열심히 뭐 다른 일 하는데 갑자기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송 박사 이거 손정우 씨 인도 불허 결정 났어. 이렇게 와서 이게 무엇인가를 살피고 오늘 사실 하루 왼종일 여기에 이제 천착해서 도대체 이 판결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온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사실 이게 변호인 측 주장은 다 배척을 했어요. 변호인이 첫 번째 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협약 조약이 있으니까 조약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보정 없이 가더라도 손정우가 다른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 자금 세탁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혐의가 없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원의 이제 판사께서는 아니다. 이건 죄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다 배척하면서 오히려 판사께서 재판부에서 새로운 인도 불허 결정 이유를 밝혔는데 그게 뭔데요? 그게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지금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된 아동 성착취물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정우 씨가 대한민국에 머물러서 이러한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회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손정우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송환을 불허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손정우가 국내에 있어야 이러한 아동 성착취물은 건절될 수 있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셨는데요. 첫 번째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사실 뭐 손정우를 보내지 않는다는 게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저희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그건 판사님의 생각인데 첫 번째 판사님이 드신 첫 번째 이유 지금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이제 뭐 정보력이 짧을 수도 있는데 경찰에 전화해 보니까 이미 수사 완결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법무부에서 이와 관련된 수사가 더 진행되는 부분이 있느냐?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 그다음에 공보 판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봐도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 그 고법 관계자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그 회원 명단 중에 네네. 우리나라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회원 명단을 찾기 위해서는 손정호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이미 수사 다 끝났는데 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람 10길 물 쏘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고 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검찰에서 피해 사실 공표를 해가면서까지 그 고등법원에게 알렸다라는 점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뭐 사실 재판부가 왜 이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손정호를 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이게 범죄인 인도법에도 나오거든요. 네. 그 인도 송환 거절을 했을 때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밝혀야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제가 네. 거칠게 이렇게 말씀 올리지만 내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사가 진행 중인지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2020년에 디지털 성착취 범죄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1960년대 아날로그 감성에 의해서 지금 약간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손정우라는 사람이 만약에 슈베르트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슈베르트가 독일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IP가 서너 번 돌아들어서 왔기 때문에 네. 그냥 알 수 있는 거는 슈베르트라는 사람이 회원이었고 이 사람이 나에게 크립토커런시라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전달했다라는 것밖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다. 네네. 그렇게 본다면 손정호의 진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하. 이거는 IP 추적이 아까 네. 다크웹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쪽에 뭐 특정 프로그램이 토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게 IP가 한 3군데 돌아서 들어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있는 자금 흐름이 이제 원칙적으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것이지 네네. 손정호의 진술이 이 범죄의 실체 진실을 밝히기에는 네. 다소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재판부에서는 지금 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손정호라는 사람이 약간 굉장히 뭐 참고인은 아니지만 뭐 이 조사에서는 어쨌든 그런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판단이었는데 지금 우리 승재현 위원님께서는 뭐 전화를 해보고 경찰서에도 전화를 해보았더니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 회원들을 밝혀내는 방식에 있어서 꼭 손정우라는 인물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이 네, 고미리님께서 그냥 좋은 변호사 쓰고 돈 많아서 그래요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참 씁쓸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이지 아닌지는 이제 뭐 좀 판단을 하겠고요. 근데 이런 적이 있나요? 범죄인 송환을 거절한 적이? 사실 이게 범죄인 인도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지켜본 것 중에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보내면 반드시 한 사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요? 이런 이유로 못 보내면 그쪽에서도 이런 이유로 못 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에 보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는데 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는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거절하면 그 나라도 거절할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렇게 네네. 방화범이 있었는데 이게 정치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도 안 해줬는 게 범죄인 인도에서 유일한 인도 거절 사유고 사실상 뭐 자기의 지병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노모와 같이 있고 16세의 아이를 뭐 돌봐야 되는 정말 그 개인의 신상에 절절구구한 내용이 나와도 한 번도 인도 거절이 안 되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게 인도 거절 사유화에 나오면 미국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못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게 형사사법 정의가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도가 안 된 적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송환을 불허한 건데 그러면은 미국 측에서 재요청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아마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 인신 보호에 관련돼서 고등법원이 단심으로 끝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주권에 대한 또 하나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인도 요청은 안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미국에 요청할 때 미국이 안 들어주겠죠. 그냥 지금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정호가 대한민국에서 활용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이러한 어떤 네트워크 범죄는 범죄지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송환 인도를 네네. 거절했다. 이거는 범죄인 인도법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새롭게 어떻게 보면 제한적 인도 거절 사유를 만드는 듯한 느낌인데 미국에 있는 A라는 주에서 미국 사람이 다크웹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미성년자를 발견하고 유인을 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배포를 했어요. 대한민국 사정당국이 발견했죠. 그래서 야, 저 친구 좀 보내줘. 라고 할 때 그 친구가 이 판결문을 번역해서 가져가겠죠. 지금 나는 이 미국에서 나를 활용하는 게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네트워크 범죄는 범죄지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나를 송환하지 마라.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송환 안 해줬으니 나도 송환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리죠. 거기서는 그냥 거기서 처벌받는 게 훨씬 더 셀 거예요. 한국에 와서 처벌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세게 처벌하기 때문에 오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쪽에서. 네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손정우 씨가 이제 수사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1년 징역 1년 6개월 복역을 다 마쳤는데 다른 부분에 의해서 이제 또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손 씨 아버지와 관련이 된 거였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네. 예. 어떤 거였는지 좀 그게 설명해 이제 주세요. 이게 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 고소나 고발이냐 이렇게 네. 말이 조금 달리 나오는데 고발이 맞고요. 사실 네. 그 손정우 아버지가 피해자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범죄 은닉 수익 등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는데 그중에 3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벌금형이 있다는 것은 벌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이고 아하. 5년 이하라는 것은 밑에 버텀이 1개월이에요. 그럼 1개월에서 5년 사이가 그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위니까 지금 법원이 가지고 있는 이 미성년자를 이용한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집행유예였다면 네. 여기도 뭐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높은 실형이 나온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고 더더욱 큰 문제는 돈은 금융실명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네네. 제가 앵커님의 계좌를 모르게 열어서 그게 돈을 보내면 범죄 은닉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크립토커런시란 암호화폐는 금융실명법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스미스로 하든 제가 줄리라고 하든 그 지갑을 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갑을 열어서 1비트코인을 1000개로 나누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미국에서는 자금 세탁이라고 해서 애당초 허용되지 않는데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고 닫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범죄 은닉이 될지 수익에 대한 은닉이 될지 가장이 될지는 정말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해야 그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검찰을 옹호하는 네네.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수사가 직접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던 부분도 지금 그걸 통해서 기소를 했다가 공소 유지가 안 되면 네네. 검찰로서는 기소하는 거는 공소권의 남용이 되는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천착을 해서 수사가 좀 더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하튼 범죄 은닉 수익 등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센 처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저는 네. 벌금이나 집행유예 나올 것 같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 그리고 손정우 씨가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데 네. 저는 한 번 정도 그 재판 진행 과정 속에서 손정우 씨가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는지도 한번 지켜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아동 성범죄 관련된 이런 처벌 같은 거 지금 뭐 강화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은 뭐 참 씁쓸하게도 반농담식으로 미국에 있는 게 오히려 처벌 많이 받을 거다. 맞습니다. 여기 오고 싶어 할 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벌 수위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특히 아동에 관한 것만큼은 그래도 훨씬 더 우리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거야 네. 한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그렇죠. 이야기인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얘기한 것 같아요. 법정형이 아무리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판사님들은 정말 전지전능한 권한이 있는 게 장량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가 살아왔는 과거를 살펴보니까 너를 내가 충분히 개선의 정이 있기 때문에 너를 봐주겠다. 장량감경이라는 거고 그 대한민국의 형법상에 여러 가지의 법률적 감경을 할 수 있는 가장 악용되었던 게 심신미약 감경인데요. 네. 그런 어떤 감경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한이 높아도 사실상 법률상 감경에 장량 감경을 하면 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이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한 번 감경하면 3년 6개월, 한 번 더 감경하면 1년 8개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도 한 번 감경하면 2년 6개월 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지금도 청원을 아마 5시 30분에 14만이 넘었던데요. 네. 이 사건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하. 법원은 법률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거와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거에 대해서 형량을 너무 다르게 만들었어요. 제작하는 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네네. 배포하는 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작하는 것도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지만 배포하는 것도 정말 배포하는 게 끔찍하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반대편에 있는 진짜 에콰도르에서 그런 영상이 네.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네네.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배포라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훨씬 더 피해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도 낮고 처단형도 낮다. 즉 선고형도 낮다는 것은 법원의 인식의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뭐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여야 된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맹점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포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형량이 생각하기에 제 생각이 좀 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서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네.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모신 김에 다른 거 좀 여쭤볼게요. 네네. 저희가 또 서울타임즈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응급 환자 태우고 가던 구급차 네. 택시랑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해당 택시 기사가 이제 못 가게 해갖고 한 10분 정도 실랑이를 벌이고 늦게 도착을 해서 결국에는 구급차에 타고 있던 여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뭐 경찰이 이 택시 기사에 대해서 형사법 적용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네. 살인죄라는 것이 그 사람이 그러한 사망을 인식하고 의욕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 형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 뭐 용인, 감수 이런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한국말로 설명을 드리면 사람 죽는다. 그래도 되니? 그래도 돼.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 근데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죽어도 된다라는 인식에 대한 의욕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내가 책임질게라는 게 진정으로 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블러핑, 그냥 아이 내가 책임질 거야라고 했는 건지는 허세 부린 거다. 허세 부린 거는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기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주의적 청구로 살인죄로 기소해서 그게 안 받아들이지면 예비적 청구로 과실치사로 가면 되는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맨날 과실치사로만 그 공소 제기가 되는데 이런 사건에 있어서 옛날에 그 통영에서 할머니를 무차별 가격했는 그 청년에게 사실 경찰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서 과실치사로 폭행치사로 갔는데 그 검찰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도 앞으로 이런 범죄가 분명히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막아야 되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먼저 정착되는 게 필요하지만 이런 범죄에 대해서 엄혹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그것은 법정에 가서 따져야 되지만 검찰된 입장에서는 아니 주의적 청구로 살인죄, 예비적 청구로 과실치사 이렇게 가서 사건의 적정한 타당성을 따져가는 기소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구급차라든지 소방차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위급한 상황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일이 있을 때 뭐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요새 그래도 구급차 올 때 홍해처럼 갈라지는 건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좀 이번 이슈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잘못하면 굉장한 처벌이 있다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딱 더 보태면 이게 뭐 다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진짜 일부인데요. 사설 응급 자동차가 남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설 응급차를 운영하시는 쪽에서도 절대로 이걸 남용하는 환자가 아닌데 환자를 실은 듯한 느낌이 드는 그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있잖아요. 자, 오늘 손정우 씨 이야기 그리고 구급차 사고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핫한 뉴스 해외 소식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이 또
별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중국 그 네이먼구에서 패스트, 그러니까 흑사병이 발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이먼구 바엔나우얼시 보건당국이요. 5일에 이 지역에 사는 목충민 한 명이 림프절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림프절 흑사병. 네, 그러니까 흑사병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혈증, 폐혈증형, 그다음에 뭐 폐렴형, 뭐 이렇게 림프절형 이렇게 나뉘는데 잠복기랑 증상 같은 특성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다 이제 치명적인 질환에 네네.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역 당국이 5일부터 조기 경보 4단계 중에 두 번째인 비교적 심각 경보를 내렸어요. 근데 이게 연말까지 쭉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꽤 오랜 시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이먼구 지역에서는 작년 11월에도 4건의 흑사병 확진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먼구 확진 환자가 이제 베이징으로 그때 이송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대대적인 쥐방멸을 베이징시가 벌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동물을 연말까지 몰래 사냥하거나 먹는 것, 여괴로 운반하는 게 다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먼구 북서쪽에 이제 몽골 지역이 있는데 네. 그곳에 있는 코바도 지역에서도 1일에 불법 사냥한 머밋을 먹은 형제가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던 아이고. 것으로 지금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흑사병에 코로나에 돼지독감에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중국에서 발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림프절 흑사병의 경우는 조기에 항생제 치료를 하면 치사율이 아하. 5 내지 1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제때 못 받으면 치사율이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주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흑사병 이야기가 잠시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네. 몇 개월 전에. 네네. 네, 근데 결국에는 진짜로 발병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아, 참. 자, 지금 뭐 재난재해가 끊이질 않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일본 폭우가 또 주말 내내 뉴스를 때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마모토현에서 네. 4일 새벽에 시간당 최고 100mm 가량의 폭우가 내렸어요. 장마 전선이 이제 왔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래서 미야자키현 구시마시 부근에서는 오늘 오전 7시 10분까지 시간당 한 1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고시마현 가야시에서도 시간당 109.5mm, 시부시에서 88mm의 폭우가 내려서 네. 지금 일본 기상청 관측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기록이 아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우가 갑자기 이제 집중적으로 내리니까 하천도 범람했고요. 산사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27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개 지역의 주민이 고립됐고요. 강은 11개 정도가 범람이 됐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건 구마무라 소재에 있는 요양원이 있었어요. 고령자분들이 많이 아이고. 계신 센주인이라는 곳이 강이 범람하면서 이 시설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분들이면 움직이기도 힘드실 텐데. 그렇죠. 그래서 직원, 입소자 등 50명이 고립이 됐는데 그 가운데 입소하신 그 고령자분 중에 14분이 심폐정지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구마모토현 구루메시에서만 27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발령이 네. 됐는데 이제 또 다른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폭우가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산샤댐이 네. 붕괴된다 아닌다 이런 얘기가 계속 그러니까요.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 전선의 영향을 그렇죠. 받게 되니까요. 다 장마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11월 대선 이렇게 사실 조용한 네. 대통령 선거 계획을 처음 보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도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생각해 보니까 11월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뒤진다는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곤 있는데 네. 또 2016년 기억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다 틀려 그거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내놓긴 해도 다만 하면서 항상 단서를 달잖아요. 그렇죠. 네네. 조심스럽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를 뒤집기 좀 힘들어 보인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CNN이 1940년부터 CNN이면은 또 일단 얘기가. 실시된 네. 잘 들어주세요. 13번의 대통령 선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독립기념일 무렵에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인 후보가 4개월 뒤에 열리는 대선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다라는 통계 결과를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바이든 후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12%포인트 차로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네네. 최근에 나왔거든요. 몬머스대가 2일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6월까지는 10%가 조금 못 미치는 한 자릿수였어요. 근데 7월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두 자릿수로 벌어졌으니까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역대 미국 대선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독립기념일하고 4개월 뒤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결과가 뒤바뀐 적이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독립기념일에 조사를 해봤을 때 그 지지율 격차가 4.5% 평균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후보들이 이제 뒤집어진 거지 이렇게 두 자릿수 차이가 나는데 뒤집어진 적은 없다. 뭐 이렇게 특히 7월에 50%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11월에 패배한 적은 없었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53%로 그렇죠.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만 또 이제 CNN이 단서를 또 달았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양당 전당대회가 워낙은 이제 치러져야 되는데 이번 달에 미뤄졌잖아요. 다음 달로. 그래서 일정에 이제 줄줄이 차질이 빚어진 만큼 과거의 대선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고요. 전당대회 하면서 지지율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격차를 줄일 수도 있고 승리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설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이제 트루먼 대통령 네네. 같은 경우가 뭐 오래전 얘기긴 네네. 합니다만은 진다 그랬거든 전부 다. 그렇죠. 네, 전부 다 진다 그러고 당시 이제 주의 공화당 네. 후보가 이긴다.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거잖아요. 그 시카고 트리뷴이었나요? 근데 미리 찍어놓은 거예요 신문을. 네네. 주의가 이겼다. 그런데 결과를 딱 뒤집어 보니까 트루먼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트루먼 대통령이 주의가 이긴다라고 크게 네. 투피를 그 시카고 트리뷴을 딱 들고 들고 있는 또 사진. 네, 그 굉장히 유명했죠.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여론조사를 안 했어요. 딱 보고서 이거는 뭐 뒤가 이겼어 하고서 뭐 꽤 오래 전부터 선거 네네. 날부터 상당히 오래 전 뭐 한두 달 전부터 네네네. 안 해버렸거든요. 아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의 기술과 지금 기술은 상당히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뭐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 러닝메이트 지금쯤 네.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직도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수잔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네.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카멀라 해리스라고 경선 후보에 나왔다가 이제 캘리포니아, 네, 그렇습니다. 상원 네,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지금 라이스 전 보좌관이 이해 못지않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주 유엔 대사였고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네. 지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점은 바이든 후보랑 같은 행정부에서 함께 활동을 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약간 오바마 2.0 같잖아요. 뭐가 좀. 그래서 가장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 네. 또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여성을 러닝메이트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 때문에 흑인 여성이 지명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선출직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시절에 리비아에 있는 벵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이 피습 사건이 벌어졌는데 테러가 아니라 반이슬람주의 동영상에 자극을 받은 시위대에 의한 우발적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가 굉장히 거센 논란을 그렇죠. 좀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흠이 될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라이스 전 보좌관의 입장은 그래요. 러닝메이트가 됐든 안 됐든 개의치 않는다. 아무튼 되고 싶구나. 바이든이 당선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생각이 없으면은 전혀 생각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네. 되고 싶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듣는 서울타임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주간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 깜짝 퀴즈 저희가 내드렸는데요. 코로나19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분들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챌린지 정답 바로 덕분에 챌린지였습니다. 네, 덕분에 챌린지 존경한다는 의미의 수어를 사용해서 SNS에 게재하는 릴레이 챌린지였죠. 자, 존경하는 뜻의 수어가 한쪽 손은 손가락 다 펴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엄지를 세워 손바닥에 받친 다음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데 방역수칙 잘 지키고요. 그리고 더워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안내드리겠습니다. 0577님, 4044님, 0714님, 5766님 그리고 0928님입니다. 그중에 0928님이 아기를 가지셨다고요. 지금 이브닝쇼 들으면서 태어날 아기와 세상 사는 이야기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데 좋은 얘기만 전해드려야 되는데 과연 좋은 내용인지 저희가 잘 모르겠네요. 네, 의료진분들 너무 감사드린다는 사연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또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에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당첨자 명단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퀴즈 이벤트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응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먼저 이번 주 국정 지지율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6만 1,58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1명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7월 첫째 주 국정수행 평가, 긍정평가가 49.8%로 3.5%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45.5%로 2.8%포인트 올랐습니다. 긍부정평가 차이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네네. 거는 14주 만이고요. 또 40%대로 내려선 거는 15주 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가 이제 3월 3주차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주로 이제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평균 50%를 넘어섰습니다. 인국공 사태,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그 전주에 좀 많이 떨어졌고 지난주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주중 화요일 수요일 날 48%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화요일 날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 이런 네네. 발언을 한 것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면서 주중에 좀 내려갔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이제 청와대로 불러서 이 대책을 이제 마련하라고 했는데 좀 오르는 듯 반등하는 듯 싶었는데 또 노영민 비서실장의 집 매각 논란이 또 주반 또 증폭되면서 주말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약간 금요일 날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49.8% 뭐 50%에 이제 근접하지만 0.2% 모자란 수치이기 때문에 이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역시 같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38.3%로 2.9%포인트 하락했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30%대로 내려갔고 미래통합당은 또 굉장히 오랜만에 2%포인트 오르면서 30.1% 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열린민주당도 0.5%포인트 하락한 5.1%, 정의당만 소폭 올랐습니다. 0.9%포인트 오른 5.1%였고요. 국민의당 3.1%, 그다음에 무당층이 1%포인트, 그러니까 14.7에서 15.7로 1%포인트 올라서 선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게 이제 부동산 이슈가 컸던 것 같아요.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김현미 장관도 있었고 또 노영민 비서실장 청주 아파트가 아니라 강남 아파트 처음에는 이제 판다 했다가 아니다. 청주를 판다. 그래서 야, 이게 똘똘한 강남 한 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각성을 시켜주는구나 이런 얘기가 있고 굉장히 뭐랄까 좀 이게 청와대 인사들부터 이렇게 다주택자가 많은데 이게 되겠느냐라는 얘기도 나고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의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특성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의 행정 같은 경우는 정부가 결정하고 시행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세금을 걷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환경과 최근 코로나19 같은 방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참여해줘야지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부동산 문제가 정책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믿어줘야 효과를 발생하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믿어줘야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의도한 대로 그 정책이 가는지를 이제 국민들이 믿어줘야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고리가 신뢰 고리가 좀 이제 굉장히 약화되거나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집값이 대책에 나올 때마다 올랐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오르지 않겠냐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대책에 나오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 고리가 끊어져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신뢰 문제를 사실은 이제 정부가 확실하게 이제 인식의 전환을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인식의 전환을 이제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 좀 더 강력한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만 이런 시장에서 또는 국민들이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또 어떤 대책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시장에 오히려 안 좋은 시그널들을 불신의 시그널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개인 재산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 재산을 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겠다. 이건 본능입니다. 본능인데 이 본능에서 뭐 투기를 뿌리 뽑는 거, 투기를 건절하겠다라는 것은 누가 이거 뭐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공급 확대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우리 국민들이 앞서 윤영 센터장이 잘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좀 엇박자가 나는 제도도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기 건절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저소득 주택 소유자, 1주택 소유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대출을 받아서 마포, 용산, 성동 같은 유망한 지역에 투자를 했던 무리하지만 왜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30대가 있죠. 네. 이들이 이제 투자를 했지만 사실 이것이 팔 수도 없고 지금은 또 전세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공급 확대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후속 보완책에 대해서도 여론은 상당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이 YTN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했던 것인데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교통부 장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네. 투기를 건절하자 그다음에 공급을 확대하자. 네네. 그런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여론이 절반에 육박하네요. 49.1%. 효과가 있을 것이다가 36.8%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7월 3일 조사가 됐고 네네.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물론 홈페이지에는 또 이 배 소장 관련된 유튜브도 있습니다. 네. 깨알 또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연령대 구분 없이 대부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아하. 의견이 높고 굉장히 독특한 것은 호남 지역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거 뭘 의미하는 호남하고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 네.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도 청주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번 부동산 규제의 핵심 지역은 서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경실련의 이 자료 또 네. 경실련이 밝혔던 내용과 보면 정부의 지금 대응이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1주택자를 공략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무슨 투기꾼이냐.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이름을 내걸어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에는 종부세 적용이 안 됩니다. 네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정작 이 투기 대상은 건절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다분히 담아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네네. 실제 부동산 대책다운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부동산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한다면은 요새 벌써 패닉 바잉이라서 이제 공포에 질려서 더 오르면 어떡할까 봐 막 사는 네, 사람들이 네. 많다고 주식 하는데 시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영끌 아시죠? 영호까지 영혼을 끌어다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갖고 이제 아파트를 사는 이제 특히 이제 30대가 그렇게 많이 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젊은 세대 뭐 신혼부부들 30대의 그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이건 어땠나요, 번화가? 가장 낙폭이 컸던 연령대가 30대가 아, 맞고요. 그런가요? 예, 5.3% 포인트 하락한 48.6%의 긍정 평가였는데 40대만 60%대, 62.6%의 네네. 긍정 평가였고 이미 지금 나머지 30 연령대는 다 거리네요. 50% 미만이었어요. 네네. 지금 30대가 그렇고요. 20대는 뭐 이미 인국공 사태로 그 전주에 45.8%로 이제 빠진 상태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40대와 30대의 온도차가 있었던 게 바로 이제 부동산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배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관련해서도 이 규제 대상 지역이 이제 수도권이 다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보통의 이슈의 경우에 당청에 조금 유리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는데 네. 이번에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부정평가가 한 10%포인트 안팎 높았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뭐 영남이라든지 호남은 기존 패턴대로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호남에서는 좀 그래도 긍정 평가가 나왔는데 네. 이 영남이라든지 아니면 대전, 충청, 세종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30대 이런 쪽에서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계층들인데 네. 이쪽에서 많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대통령 지지율에도 악재로 작용한 듯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영향이 컸고 30대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네. 코어 지지층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30대가 가장 많이 빠졌다라는 게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네요. 총선이 지나고 이제 전당대회 다가오고 네네. 또 대선이 다가오는데 이 묘한 좀 분열의 모습. 그러니까 조기숙 전 홍보수석이 네네. 이 이슈를 들고 나오면서 친노와 친문이 약간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친노와 친문이 분열하는 모습. 네네. 아. 그리고 이제 뭐 전당대회가 또 이 민주당 내에서도 영남 호남 또 네네. 이쪽 지형이 좀 이제 갈라져 가지고 앞으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텐데 뭔가 이제 미래 권력을 두고 조금 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어떤 전초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무튼 지금 민주당 지지층 혹은 진보층이 지금 균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 지지율도 빠지고 부동산 신뢰도도 지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렇군요.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에서도 뭐 이해찬 대표가 사과를 2번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지금 공급 얘기도 나오고 있고 3기 신도시 발표에 이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뭐 미니 신도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종부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제 7월에 종부세를 좀 더 높여서 이제 네. 통과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면은 글쎄 정책적으로 부동산 시장 영향 뭐도 있지만 이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들? 일단 종부세에다가 이번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진짜 종부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진짜로 종부세가 효과가 있게끔 다주택자하고 법인에 대한 네. 종합부동산 세율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지금 뭐 당청 지지율이 뭐 당장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고 코아 지지층마저도 지금 그러니까요. 지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20대 국회 때 하지 못했던 7월 국회 때 아무튼 무조건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의지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실제 시장에 또 여러 반발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건절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 또 여당의 목표 그걸 반대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0년, 2006년, 2007년 이럴 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를 상당히 강화하는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서울의 아파트가 마포, 용산, 성동도 뭐 심지어는 강남의 일부 지역도 뭐 한 3, 4억이에요. 대체로 이제 뭐 아주 크지 않은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용으로 쓰진 않지만 보통 한 3인용, 4인 가구가 뭐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아파트 크기도 뭐 3, 4억에서 뭐 5억 정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벌써 한 10년 이상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들이 서울 전역의 대부분 10억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 주택일 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우리가 지금 뭐 공시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거래로 하게 될 경우에 상당한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30대와 40대 또 심지어는 연령 구분 없이 거의 부동산에 대한 악감정이 막 유발되는 이유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세를 적용하더라도 뭐 2주택 또 3주택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되는 것과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거나 아니면 실수요자들에게 부과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태로 가면 저는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정책을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좀 우리가 핀셋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콕 집어낼 수 있는 정책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신의 영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걸 좀 더 찾아낸다면 네. 좀 더 효과적이겠죠. 네네. 윤희용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지금 이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잘했다라고 하기 힘들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 가진 사람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집값 상승이 이제 둔화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이 있겠고, 그다음에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불만이 더 많은 것이 집값에 대한 이제 규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 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수혜 보는 사람은 간접적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직접적인 거가 돼버리니까 반대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대통령 평가 같은 경우는 이슈에 따라서 뭐 반응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네. 이해할 만한데 탄력도가 크니까 정당 지지율은 잘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총선 이후에 잘 안 변했습니다만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여야가 뭐 야당은 반사 효과가 있고 여당은 2%포인트, 3%가량 이제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심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한 3%포인트가량 움직였다고 하는 거는 이 부동산 이슈가 아하. 얼마나 파괴력이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어쨌든 제대로 다루지 않게 되면 이후에 어쨌든 계속 정부 여당 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비를 다시금 해서 이 문제를 어쨌든 일정 부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의 네.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네. 세 분 의견을 하나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된다면 당청 지지율에는 큰 악재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 의견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검언 유착 수사로 치닫고 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 두 사람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권을 노리고 있다. 여기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코너에서도 그 얘기가.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몸집을 키워주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이게 굉장히 거물급이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지난번 리얼미터 조사 네. 수치는 얘기하지고 가지 네. 않으셨는데 많이 나왔어요 하고 가졌거든요. 우리 대표님이. 그 다음날 보니까는 네. 굉장히 이제 높은 수치로 3위를 네. 차지했었는데 자, 이러면은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여론이 또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빅데이터 상으로도 뭐 분석을 해봤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 상으로도 나온 얘기인데 일단 여론조사 결과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한국갤럽이 이제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전국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앙선거 열심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물었냐 하면 윤석열 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어본 거예요. 네네.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40%. 였고 윤석열 총장은 43%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치상으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3% 포인트 이제 높은 것인데 뭐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뭐, 진영으로 갈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저 일전에 이제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린다는데 네네. 이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수다라고 하는 층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일을 잘하는 것이고 월등히 높은 것이고 진보에서는 월등히 낮은 것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보수층에서 추미애 장관을 평가할 때는 일을 못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지금 두 검찰의 수장, 법무부 장관에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이제 업무 평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연하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네. 이 사안들은 어쨌든 뭐 쉽게 끝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빅데이터 상으로도 조사를 한 게 있다고. 그렇죠. 네. 이제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관인데 네네. 이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대체로 이제 뭐 여론조사와 일치하진 않지만 네. 바닥 정서를 좀 읽을 수는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감성 분석이 10명 중에서 한 6명 정도.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한 58%. 아, 네.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내용이 한 68%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충돌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진영 간 나눠보면 누구에게 으쌰으쌰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네. 누가 잘했다 못했다 많은 또 분석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을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같은 정부의 기관장이 충돌하는 것이 길어지면 대통령에게도 우리가 아까 주로 이제 네네. 부동산 이야기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을 이야기했지만 중도청에게는 이미 이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도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뭔가 소모전의 느낌이다라는 그렇죠. 느낌. 대통령의 국정수행도 중도층은 네네. 부정평가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데 앞서 이제 갤럽의 조사 네. 결과를 보더라도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의
이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추미애 장관이고 네. 진영으로 나눠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근데도 이게 부정평가가 높다는 건 결국 충돌하는 건 별로 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흔쾌히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추 장관도 부정적인 평가가 높고 네. 또 윤 총장도 상당히 여론상으로 부담이 되는 국면입니다. 그렇군요. 자, 짧게 우리 이택수 대표님.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은 두 사람에게 그러면 모두 다 불리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네. 또 그런 부분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서 범보수 진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네. 장기화되면 윤석열 총장 개인에게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인 부담을 이미 상당히 많이 져가지고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도에는 악재로 작용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다가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빅데이터 상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네네. 양쪽 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장기화에 대해서는 뭐 이 정권에도 부담이 되지만 검찰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론조사 훈남 3인방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윤희응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칙칙한 뉴욕 뒷골목을 배경으로 미스터리 수사극처럼 펼쳐지는 친구들과의 우정과 배신, 뿌연 렌즈를 통해 바라본 소녀의 춤선을 따라 함께 흘러나오던 아마폴라, 아무도 없는 영화관에서 외설스러운 장면들만 모아 만든 클립 위로 눈물처럼 쏟아져 나오던 시네마 파라디소, 자연의 위대함과 두려움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거대한 폭포수 아래 떨어지던 십자가와 가브리엘의 오보에, 영화음악계의 전설이라 할 수 있는 엔리오 모리코네가 향년 9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마의 자택을 사랑했던 모리코네는 다른 그 어느 곳에서도 작곡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여행을 싫어했다고 하네요. 물론 결국에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자신의 작품들을 선보였지만요. 그가 남겨준 영혼까지 울리는 듯한 음악에 감사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마폴라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